우리 김프로님의 네. 미스터 마켓도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네. 자, 헤드라인 주십시오. 기사 제목이 채권으로 환송한 개미 네. 올해 20조 사들였다. 환승이 뭐예요? 갈아타는 거지, 네네. 갈아타는 거. 네. 당력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4호선에서 1호선 갈아타고. 근데 이제 환승이 어디서 환승이냐? 이게 두 군데서 환승한 거예요. 예금에서 채권으로 환승, 주식에서 일부 코인에서 채권으로 환승인데 이 무슨 네이버 보면 뭐 재테크 카페 같은 거 많잖아요. 네. 이 기사를 보니까 재테크 카페에다가 채권 투자 정보만 올리는 카페가 있나 봐요. 네, 저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회원이 12,933명이나 되는 거예요. 2011년에 개설이 돼서 12년 차인데 전체 회원의 3분의 1이 최근 1년 새 가입돼요. 예, 12,000명 중에 4,000명이 올해 가입한 거예요.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해진 거죠. 채권을 옛날에는 할 생각 거의 못 그래서 이제 했어요. 저도 이제 92년도부터 채권을 배워가지고 이제 비즈니스에 뭐 한 3분의 2 이상은 채권 비즈니스 했는데 채권은 그야말로 기관 투자가와 증권사의 거래 외에는 없었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모든 채권 애널리스트들은 개인한테 뭐 서비스한 적은 거의 없고 왜냐면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들은 뭐 삼성전자 사라, 뭐 현대차 사라, 뭐 이런 걸 이제 개인한테도 의미가 있는 리포트가 같이 나오잖아요. 지점에도 써야 되고 근데 채권 애널리스트는 뭘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뭐 아까 한국은행 얘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하면서 뭐 근데 그거의 서비스의 타켓은 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채권 운용력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올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모든 자산 가격이 빠졌잖아요. 네. 통상 그런데 한번 보세요. 주식 가격이 빠질 때 채권 가격은 거의 올랐어요. 맞아요. 살짝 빠지다가 올라요. 왜냐하면 2020년도 예를 들면 3월에도 살짝 빠지는 듯 하다가 채권 가격이 오르거든. 예. 왜? 금리가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으로 국채라든지 이런 거에 유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네.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오히려 IMF 때도 마찬가지죠. 미국채 같은 것들.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특이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게 주식이 빠지고 채권 가격은 더 빠진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수익률이 급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급등한 수익률의 매력을 느낀 투자자 일로 쏠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올해 채권을 많이 샀는지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차트 보면 되게 재밌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차트.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꺾어놨어요. 꺾은 막대 그래프가 나오죠. 왜냐하면 저게 개인 투자가 연도별 채권 순매수 규모거든요. 3조, 2조, 3조, 3조 하다가 20조.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꺾은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쭉 세웠으면은 A4지로 다 소화가 안 될 정도나. 뚫고 나가네. 저 정도로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저렇게 산 적이 없죠, 개인이. 없어요. 예, 뭐 15년 뭐 아니 14, 없다니까. 예. 저희 최초예요. 저렇게 그럴 많이 것 산 같아. 게. 근데 이제 저 현상이 왜 벌어졌냐면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겼던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이 투자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수익률. 그냥 이자는 뭐 어차피 의미가 없어. 왜냐면 1%뭐 0. 몇 % 거의 세금 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많이 들었죠. 1억을 현금을 맡기면은 그게 이제 채권이나 예금에 똑같은데 1%면 1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네. 100만 원을 12분의 1로 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이 안 되는데 거기다 또 과세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4인 가족으로 삼겹살도 뭐예요? 1억 맡겨봐야. 근데 그게 5% 한전채가 5% 됐죠? 예. 트리플 A예요 한전채가.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증권에서 안 망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은행 지주 금융 지주 계열사라든지 뭐 완전히 대형 그룹 거기 계열의 증권회사가 망하냐? 그건 일종의 굉장히 매력적인 크레딧 배팅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보니까 뭐 91물 뭐 ELD 이런 게 12% 나온다며 10%.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라는 개념에 이제 민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연에 10% 부도 안 날 것 같은 채권을 산다. 그럼 내가 삼성전자를 6만 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올해
올해 12월 1일 날 삼성전자 6만 원에 샀다 이거예요. 예. 그럼 내년도 11월 31일 날 삼성전자가 6만 6천 원 되면 10%잖아요. 예. 그죠? 뭐 거래세 이런 거 네네. 감안 안 하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가능성도 있지만 또 아래로 5만 2천 원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오케이. 나 10% 배팅한다. 그리고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 주식처럼 계속 시황을 보고 가격 변동을 잘 안 보게 돼요. 채권을 가지고. 이제 예. 그런 매수세들이 굉장히 많이 물렸다 이런 거죠. 20조 이상 샀다라는 거죠. 그런 이건 채권 시장이 열린 이후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들도 주식 일변도로 했을 때 특히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증시가 좋으면은 수지가 좋아지는데 예. 증시가 안 좋으면 예탁금 쭉 빠져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은행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홀드해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을 인터넷으로 소액으로 살 수 있는 시스템들을 올해 부랴부랴 만든 거죠. 근데 그게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뭐 3조씩 팔고 4조씩 팔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 제일 많이 팔고 뭐 미래에셋, KB 이런 데들이 채권을 굉장히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냥 예금 아니면 부동산 혹은 살짝 주식 네. 이런 게 아니고 증권회사라든지 금융회사를 통해서 내가 수익률에 민감한 어떤 투자 채권도 분명히 투자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캐피탈 게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10년짜리 채권을 사게 되면 수익률이 1% 움직일 때 주식만큼은 아니면 어떤 만약에 10,000원에 산 채권 가격이 한 3개월 있다 보니까 이게 1,050원 됐네, 1,100원 됐네 이렇게 되거든요. 단가로. 이제 그런 이제 채권을 통한 수익률의 거양,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한 어떻게 보면 원년이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다.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될 게요. 채권은 무조건 안전하냐? 그것도 환상이라는 거예요. 채권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신용 리스크가 있죠. 예. 금리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회사채인데 막 10몇 % 준다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이 만기에 상환을 못 받을 리스크가 있다. 실제로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많죠. 그런 옛날에 경우도 많아요. 그럼요. 예를 들면 신용도가 없는 뭐 회사채인데 10몇 % 준다 이거. 그런데 어느 날 증권에서 전화 와요. 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사오니 알고 계시라고. 뭐 이런 뉴스를 이제 보게도 되고. 이게 신용 리스크 가장 큰 거죠. 그다음에 가격 리스크예요. 채권 금리를 예를 들면 내가 10%에 샀지만 한 달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12%에 발행해요. 그럼 내가 2%만큼 물린 거거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는 10% 샀는데 정프로가 13% 샀다. 정프로는 사실 좋은 거지만 나는 내가 한 달만 좀 참았으면. 근데 평가손이 생긴다는 거죠. 네네네.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만기 상환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평가손은 큰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중도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매각손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격 리스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또 한 가지 잠재되어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뭐냐면 만기 상환 시에 재투자 리스크예요. 예를 들면 3개월짜리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들어갔어요. 3개월짜리에 10%를 받았는데 3개월 이후에 딱 원금을 딱 받아서 기분은 좋았는데 그때 재투자하려니까 동일 채권이 5%돼 있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3개월이 아니라 3년짜리를 할 걸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근데 정프로님, 제가 정프로님이 이거 재투자 리스크가 무슨 리스크야 뭐 이렇게 말씀을 이전에도 한번 하셨었잖아요. 그 굉장히 큰 근데 리스크예요. 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어제 재투자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이게 재투자 리스크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의 얘기를 되게 들었었어요. 이게 기관 투자자인데 이거를 1년짜리 자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ABCP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은 괜찮은데 6개월 있다 이게 또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지금 1년짜리를 잡아야 되는지 6개월짜리를 잡아서 2번 돌려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관 투자가들은 두레이션을 평균화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10억은 3개월짜리 하고 나머지 한 30억은 1년짜리를 하고 그다음에 30억은 3년짜리를 하고 그래서 듀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듀레이션이란 뜻은 뭐냐? 만기라고 우리가 통상 채권 만기가 듀레이션이 몇 년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만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채권의 원금과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면 3년 만기잖아요.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쿠폰 이자율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기가 3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내 돈을 회수한 캐시플로 상으로는 3년이 채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3개월에 한 번씩. 네. 그래서 두레이션 배팅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두레이션이 길수록 채권 수익률의 변화에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여요. 두레이션 몇 년짜리냐? 이거 만기에 10년짜리지만 두레이션 언제 높아질까요? 언제 짧아지고 길어질까요? 쿠폰이 높으면 높을수록 두레이션은 짧아지겠죠. 왜냐하면 이자를 계속 많이 네네. 주니까. 그래서 채권 두레이션이 이제 길면 길수록 채권 수익률의 변화에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채권 투자할 때는 세금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세금을 네, 왜냐하면 채권 그 과세는 약정된 표면 이자율에 넣어요. 과세를. 네.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과세 안 합니다. 그래요. 네, 과세 안 하고. 그 주식처럼.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쿠폰이 5%짜리인데 할인해서 10%에 내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10%는 의미 없고 거기에 약정된 표면 이자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세금을 많이 내시 종합과세 걸리는 분들은 이 쿠폰이 낮은 채권 그걸 로우 쿠폰채라고 하거든요. 그 채권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3, 4개월 전에 국채 1년 반 정도 남은 채권 이게 쿠폰이 0.5인데 이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 한 4% 5% 나오는 채권 하고 과세 당하느니 0.5%짜리에 과세 안 당하고 수익률이 조금 낮은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종합과세 걸리는 분들은. 세금도 많이 내는 모양이군요, 이게. 아니 왜냐면 금융종합과세 걸리면 40% 자기 최고 세율이 40% 낸다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딱 맞추려는 노력을 한다고요. 그래서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채권 투자는 주식 투자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역시 투자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예금 가입이다 이런 거하고 다른 게 유동성이 있는 예금 상품을 내가 갖고 있으면 트레이딩 할 수 있다. 네. 분명히 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팔 수 있는 채권의 경우가 유동성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래서 국채가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 투자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채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 서울경제 단독 보도였는데 태광산업 흥국생명에 4천억 원 증자한다. 이 뉴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흥국생명이라는 회사가 좀 이제 자본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모 회사가 증자를 해줘야 되는데 대주주가 증자를 해줘야 되는데 흥국생명이라는 회사는 최대 주주가 이호진 회장이에요. 절반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자금 지원을 개인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거 단독 보도니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역시나 태광산업이 흥국생명 4천억 원 증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계열사가 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호진 회장은 자기는 증자 안 하고 그러니까 이익은 대주주가 보고 부담은 태광산업이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 문제도 지배구조적인 문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광의 이호진 회장이죠? 예. 자, 태광 소식까지 짧게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태광산업은 상장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태광 에로이카랑 같은 태광인가요? 다른 태광인가요? 그때는 계열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우리 권순혜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